여러분, 종종 뉴스에서 금융 안정이나 잠재적 리스크 같은 말 듣지만요. 솔직히 이게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인가 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때가 많죠. 네, 맞아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그러니까 한국경제의 최신 건강검진 결과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한국은행의 2025년 12월 금융안정 보고서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네. 이 보고서는 정말 우리 경제라는 환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합적으로 스캔한 결과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아, 스캔 결과요? 네, 혈압, 체온 같은 기본 지표부터 시작해서요. 생활 습관에 문제는 없는지 아니면 특정 부위에 염증은 없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오늘 저희는 이 검진표를 보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의사가 특별히 이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위험 부위는 어디인지 하나하나 짚어볼 겁니다. 그럼 보고서의 핵심 진단, 이걸 의사소견처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겉보기엔 건강하지만 고혈압과 비만 같은 기저질환이 있어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함. 딱 이겁니다. 아, 기저질환이 있다. 특히 가계부채, 그리고 수도권 부동산 과열, 또 금융권의 위험 투자가 주요 관리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건강검진 결과표를 본격적으로 함께 분석해보죠. 의사가 환자를 보면 제일 먼저 체온이랑 혈압부터 재잖아요. 그렇죠.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중요한 숫자로 현재 상태를 진단하던데요. 금융불안지수 FSI랑 금융취약성지수 FVI. 이 숫자들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아, 그거 정말 좋은 비유입니다. 두 지표를 딱 체온계하고 혈압계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체온계와 혈압계. 네. 먼저 금융불안지수, 이 FSI는 단기적인 스트레스, 즉 열이 얼마나 나는지를 보여주는 체온계입니다. 열이요. 작년 11월 기준으로 15.0인데요. 이게 6월에는 18.6이었거든요. 아, 많이 낮아졌네요. 네, 크게 낮아졌죠. 일단 급한 열은 내렸다는 긍정적인 신호예요. 하지만 여전히 주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요. 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맞습니다. 해열제 먹고 잠시 열이 내린 상태지 이게 완쾌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열은 좀 내렸지만 아직 안심하고 막 뛰어다닐 단계는 아니다. 그럼 혈압계에 해당하는 금융취약성 지수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 혈압계가 사실 더 문제입니다. 금융취약성 지수 FVI는 장기적인 취약성, 그러니까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의 위험도를 보여주거든요. 아, 기저질환. 작년 3분기 기준으로 45.4로 1분기에 43.9보다 오히려 조금 올랐어요. 장기 평균치에 거의 가까워진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건 이제 수도권 집값 상승 같은 요인들 때문에 우리 금융 시스템의 기초 체력, 말하자면 혈관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급한 열은 내렸지만 혈압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이런 진단이네요. 그럼 이제 이 환자의 생활 습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부채라는 식습관일 텐데 보고서는 이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다고 평가했나요? 보고서가 딜의 노리징, 그러니까 부채 감축이 어느 정도 진전됐다고 평가하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21년 하반기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인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이건 비유하자면 체중이 한 150kg인 사람이 145kg이 됐다고 와, 다이어트 대성공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와, 그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여전히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거의 가장 무거운 상태라 작은 충격에도 크게 휘청일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문제는 체질 개선이 안 됐다는 겁니다. 150kg에서 145kg이 된 거라. 그래도 추세가 감소하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 아닌가요? 왜 그렇게 심각하게 보시는 거죠? 바로 그 감소세가 최근에 다시 멈칫하고 오히려 요요 현상이 올 조짐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 요요 현상? 네, 보고서 데이터를 보면요. 3분기까지 주춤하던 가계대출이 10월 이후에 주식 투자 수요 같은 게 늘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요. 저런. 특히 제2금융권 같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연체율도 조금씩 오르고 있고요. 이건 마치 다이어트 중에 스트레스 받아서 폭식을 시작한 것과 비슷한 신호입니다. 그렇군요. 기업이나 자영업자 쪽도 마찬가지예요. 기업 대출 연체율은 이미 장기 평균을 넘어섰고 특히 소득과 신용도가 낮은 취약자영업자의 부채 문제는 계속해서 시한폭탄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부채 다이어트에 잠시 성공하는 듯했지만 다시 요요 현상이 올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빚을 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내 집 마련이잖아요.
아마 이 부동산 시장이야말로 이번 건강검진에서 가장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 항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에 저도 정말 밑줄 그으면서 봤던 부분이 바로 주택시장 분석이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이 수준이 아니라 시장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들이 보이더라고요. 체질이 바뀌고 있다? 네, 보고서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극심한 가격 차별화입니다. 아,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야기죠. 네, 보고서 데이터를 보면 거의 다른 나라 이야기 같아요. 수도권 주택가격은 월 평균 0.45%씩 꾸준히 오르는데 비수도권은 0.04% 상승에 그쳐서 사실상 제자기 걸음입니다. 와, 이게 단순히 지역 격차 문제를 넘어서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비수도권 자산 비중이 높은 지방 금융기관들은 담보 가치가 정체되거나 하락하면서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부동산의 대한민국이랑 부동산의 서울공화국 이렇게 두 개의 시장이 존재하는 거네요. 두 번째 특징은 뭔가요? 두 번째는 월세 비중의 구조적 확대입니다.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고 있어요. 아, 맞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 전세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월세는 매달 그냥 사라지는 비용이거든요.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키우는 직접적인 요인이 됩니다. 제 주변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예전엔 전세자금 대출 이자만 내면 됐는데 이제 뭐 매달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월세가 고정 지출로 빠져나가니까 저축은커녕 생활비도 빠듯하다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이게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 당연히 다른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지고 결국 취약계층 전체의 부실 위험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가장 흥미롭고 또 우려스러운 지점인데요. 네. 바로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의 동조성 약화입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좀 헷갈리는데요. 보통은 빚내서 집 사는 게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출 없이, 즉 가격과 대출이 따로 움직인다는데 그게 왜 위험 신호가 되는 거죠? 네네. 오히려 현금 부자들이 집을 사주는 거면 시장이 더 튼튼해지는 것 아닌가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아주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죠. 실제로 보고서도 서울의 고가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대출 없는 자기자금, 즉 현금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죠? 하지만 보고서가 진짜 경고하는 건 그 파급 효과입니다. 서울 집값이 대출과 상관없이 계속 오르는 걸 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지금이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불안감과 기대 심리가 생기겠죠. 이 심리가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경기도나 인천 같은 다른 지역으로 번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불씨가 바람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 붙어서 그곳에서 대출을 동반한 산불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경고군요. 바로 그겁니다. 서울에서는 현금이 가격을 밀어 올리고 그 기대감이 다른 지역에서는 대출을 자극해서 가격을 밀어 올리는 이중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렇게 되면 결국 가계부채는 다시 늘어나고 부동산 관련 리스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복잡한 문제네요. 자, 이제 시선을 우리 경제의 내부 장기, 즉 금융기관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네. 저금리 환경 속에서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들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보고서는 이들의 수익 추구 동향에도 주목했는데요. 네, 금융기관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비유하자면 일정의 고위험 영양제나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있는 경향을 분석했습니다. 고위험 영양제요. 네,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째는 레버리지 확대입니다. 특히 증권사들이 자기 자본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자산을 굴리면서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고요. 둘째는 장기 채권 투자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를 얻기 위해서 만기가 아주 긴 채권에 대한 투자를 늘렸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었을까요? 제로금리 시대에 예전처럼 안전한 국채만 가지고는 수익을 낼 수 없으니까 고객들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건 아닌가요? 그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던 측면도 분명히 있죠. 네. 하지만 문제는 세 번째 방식인 대체 투자 급증과 맞물리면서 리스크가 예상보다 훨씬 커졌다는 점입니다. 대체 투자요?
네, 대체 투자란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 자산이 아닌 국내외 부동산, 인프라 시설, SOC 등에 투자하는 걸 말하는데요. 특히 증권사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해외 대체 투자 규모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런 투자가 왜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수익을 많이 내면 좋은 것 아닌가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이런 투자는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이나 경기 둔화 같은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아, 장기 채권은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요. 해외 오피스 빌딩 같은 대체 투자는 경기가 나빠지면 가치가 급락하고 또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네, 최근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국내 금융사들이 투자한 펀드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죠.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금융기관들이 서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는 겁니다. 상호 연계성 말씀이시군요. 보고서에 나온 네트워크 지도를 보니까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자산운용사의 펀드나 증권사를 중심으로 과거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충격이 이 거미줄을 타고 다른 곳으로 순식간에 번져나가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기관의 문제가 그 기관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오늘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니 우리 경제라는 환자가 겉보기엔 멀쩡하게 걸어다니지만 건강검진 결과표를 열어보니까 3가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셈이네요. 네. 첫째, 끊기 힘든 고탄수화물 식단 같은 가계부채. 둘째, 특정 부위에 열이 식지 않는 수도권 부동산 불균형. 그리고 셋째, 단기 성과를 위해 위험한 약물에 의존하는 금융권의 공격적 투자.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이 문제들에 대한 처방전도 함께 제시합니다. 처방전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수도권 주택시장에 대한 거시 건전성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또 금융기관들이 외부 충격에도 버틸 수 있도록 손실 흡수 능력, 그러니까 근육을 키우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쉽게 말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 둑을 쌓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LTV나 DSR 규제 같은 것들이요. 네, 개별 금융기관의 건강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보고 관리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둑을 쌓는다는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결국 부채를 관리하면서 경제 성장의 활력을 해치지 않아야 하고 또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면서 서민들의 주거를 위협하지 않아야 하는 정말 어려운 과제에 직면한 것이군요. 그렇죠. 오늘 논의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을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고서는 서울의 고가주택 가격과 가계대출의 연결고리가 약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앞으로도 가장 과열된 시장이 대출이 아닌 현금의 힘으로 계속 움직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금리 인상이나 대출 규제 같은 전통적인 정책 수단들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마치 기존 항생제가 듣지 않는 새로운 슈퍼박테리아가 나타난 것과 같죠?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새로운 정책 도구를 고민하고 만들어내야 할까요?